안녕하세요. 저는 도전학원의 대표 원장이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성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사중학교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한 1시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어, 1.5배속으로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12번 문제가 좀 킬러 문항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고 전반적으로는 교과서 지문이 100% 출제가 되어서 어,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9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꽤 많지 않을까 상위권에서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2차 지필고사는 천재교육 그 노비숙의 3, 4단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원이 문법이죠. 그래서 아마 문법 의문에서 좀 많이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 4월 25일에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혹시 이걸 이제 보시게 된다면 본인이 이제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해석을 잘못했는지 혹은 공부를 하면서 놓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되짚어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는 부분들은 스킵하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부터 4번 문제는 이제 수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수필, 가벼운 수필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이 수필에서 어떤 점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문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필은 이제 실수에 관한 것인데 자기가 이 지은이 자신이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실수가 없는 이 각박한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수필입니다.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 납치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무난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냈다. 그러니까 편지를 잘못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써진 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사실은 뭐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찮은 일인데 그럴듯하게 돌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실수에 대해서 나쁜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 그 절에 하룻밤 묵은 적이 있는데 빚이 없어서 스님한테 빚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빚이나 화장품을 챙겨 다니지도 않는데 노스님한테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머리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나를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스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면 내 눈에 들어왔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다.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스님을 어떻게 놀린 것처럼 돼버렸는데 스님이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근데 이 순간에 이제 저자는 지은이는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그래서 이제 스님의 어떤 속세에서 시간을 추억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우리가 지규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의 잠전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라고 하면서 스님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속의 시간을 추억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아기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런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자신이 어떤 이런 글쓴이가 실수가 글쓴이 실수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현대 사회로 이제 그 인식의 저변을 좀 넓혀갑니다. 그래서 결국 실수라는 것은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수가 우리 삶과 정신에 어떤 여유와 이런 것들을 주는지, 긍정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건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어떤 사소한 실수나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얘기하죠. 선생님도 방금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작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이런 각박한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반성을 하죠. 자기도 이제 남이 실수를 하면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던 때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수에 대해서 실수를 하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이 실수를 했을 때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뭐 글은 어렵지 않았죠. 자, 기억이 비유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의 추억 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2번은 이제 글쓴이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자, 선지 5번이 답이죠. 악이 없는 실수는 삶의 여유를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에서 드러난 것, 바는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 각박한 현실 세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표현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2번 선지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았죠. 나머지 선지들은 뭐 속담을 적절하게 인용을 했다든지 적절한 비유를 했다든지 뭐 일화를 통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든지 다 등장한 내용들이라서 정답이고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부터 12번은 두 가지의 글이 섞여 있는데 일단 가부터 바까지는 우리 이제 박시전 고전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는 간단한 어떤 수필 같은 형태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들을 묶어서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박시전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모의고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공부를 잘해 두시면 좋고 음, 굉장히 좋은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평가할 때도. 그래서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면 어느 날 박 처사가 이 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청하고 이랬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의 혼사를 정했던 어떤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처사의 신변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 그 이시백의 아버지가 되겠죠. 둘의 혼인을 허락을 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름이
그 직함하고 이제 섞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특히 아버지가 누군지, 뭐 자식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 분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나부터 이제 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박처사의 딸과 혼인한 이시백은 박 씨의 용모가 천하의 빡생임을 알고, 박자가 이제 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이제 못생겼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을 보면 대체로 어떻습니까? 고전 소설의 인물들이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연못에 다가가니 과연 꽃 아래 연적이 놓여 있는데, 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모를 텐데, 이 붓글씨를 쓸 때 이제 벼루에 물을 붓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주전자, 작은 주전자 역할을 우리가 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본 바로 그 연적이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연적을 방에다 갖다 놓고 개화를 불렀다. 개화는 이제 박 씨의 몸종이 되겠죠.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그래서 이제 왜 모셔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적을 전해줘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백이라는 사람이 박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에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남성의 권위가 우선되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계열을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아, 참 고약하다 그죠? 자, 그래서 박 씨가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계화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남편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알아주지를 못하니까 아직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슬프게 탄식을 한 뒤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가라 글을 찧어서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크게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거든.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몸을 세워서 이름을 알리다라고 합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신양명은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서운한 빛을 내비칩니다. 그래서 나같이 복 없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름난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얻어 함께 평생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조금 점프를 합니다. 상공이 시백과 함께, 상공이라 함은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 박씨 아버지. 시백과 함께 내다으로 들어가서 촛불을 밝히고 낮을 즐기려 했지만 얼굴에, 그 박시백의 아버지입니다. 박시백의 아버지고 얼굴에 나타난 선운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럽니다. 왜? 박씨가 잔치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자기 얼굴이 이제 못생겼기 때문에 손님을 보기가 부끄럽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시백의 어머니이자 이제 상공의 부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두 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20액이 이제 자원급제를 한 거죠. 네, 추한 박씨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에 대해서 이제 외모로 일무를 평가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상공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짧고 얕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볍게 말하냐. 며느리 재주가 제갈공명을 누를 정도다. 덕행도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 고사를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가분한 며느리다. 근데 재주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박 씨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누가 박 씨를 위로합니까? 이제 개화가 박 씨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서방님이 이렇게 박대하고 이렇게 깊은 날에도 독수 공방만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는 소인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화가 박 씨의 신세를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박 씨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기륭화보온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운명을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로 갑시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스라에 두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온 거죠. 박 씨 아버지가.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처사인데 박처사 굉장히 겸손한 거죠.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의 팔자와 기룡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명론적 가치관, 그러니까 박씨나 아버지나 이제 같은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처사가 담담하게 말을 하고, 뭐, 바둑도 두고, 피리도 불면 즐겁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딸을 불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아니, 못생긴 얼굴을 허물을 벗는다고 이게 탈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씨 추한 애무가 뭐 때문이었다? 애군이다. 애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더니 아버지도 비범해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구름 헤치며 나갔다. 자, 이런 박처사의 비범한 능력. 자, 고전소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전기성, 기이하다라고 해서 전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박 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벗었다. 그래서 박 씨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화장을 하면서 이제 둔갑술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죠? 자,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갑자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이 사실 소설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병자호란. 그래서 이제 사실 병자호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조가 이제 그 패배하게 되면서 삼배구두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용골대라는 이제 실제 그 청의 장수가 등장하기도 하죠. 이 소설에. 근데 이제 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골대가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이제 용골대라고 이제 동생이 이제 죽기도 하게 되는데, 소설 실제 이야기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어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하당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네모친 부분들이 이제 도수를 부려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용골대가 이제 당황해서 이제 박씨 어떤 그런 신기한 능력들 때문에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어두웠던 데가 갑자기 맑은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지척을 가까운 곳을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전소설의 전개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 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의주가 지역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의주거든요. 이 의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선조가 편안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이 지금 여기에서는 의주가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중국이죠. 중국인데 이 의주가 이제 임경업 장군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의주로 가서 임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 군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에게 당했던 어떤 분한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고자 하는 이게 이제 박씨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어, 작은 따옴표 치고 용골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경험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를 한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박씨의 속내는 뭡니까? 경업 장군이 청나라군을 치게 하려는 생각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가는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잡혀가는 부인들 하늘으로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지금 막 이렇게 지척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고 막 이렇게 막 군사들을 청나라 군사들을 못 꼼짝달싹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설의 한계임과 동시에 또 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어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가 패했을 때 공여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 뭐 13세에서 한 15세쯤 되는 그 여성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나이대들 예,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장면들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국문학과에서 이제 평가하기로도 이제 그렇게 선생님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장면들에서 이제 박 씨가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부인들을 달랜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라는 대목이 이제 서술자가 개입을 했죠. 이 소설의 시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이제 서술자가 모든 그 사건들을 관장하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어떤 이런 편집자적 논평을 한다는 게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오랑캐임을 알아본 경업이 임경업 장군이다. 그죠? 그래서 적군은 찔렀다.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뭐뭐 하듯 직유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맥없이 청나라 군사들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시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청나라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이렇게 반영이 된 대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졌죠. 졌기 때문에 하지만 뭐 우리나라 운수가 불행해서 그렇게 된 일이다. 그래서 전쟁의 패배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운명에 의한 것이다. 어, 그래서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 줄거리를 가면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그 크게 뉘우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원인이 조정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자의 말이라서 업신여겼죠. 그래서 여성을 업신여겼던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더불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이제 펴졌고, 또 박씨 얼굴이 예뻐졌죠. 그래서 20여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말이라는 고조소설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반가운 말은 저녁무로 아버지가 돼지고기 2억은 끊어왔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느끼는 추억이나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선생님도 이런 그 추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퇴근길에 이제 치킨을 사들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하게 있는데 이제 크고 나서 아버지가 예전에 막 이렇게 치킨 사들고 오면 너 좋아했던 거 기억나냐 이러면은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 끄덕끄덕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신문지에 둘둘 말린 그것도 돼지고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 더더구나 아니고 다만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 그래서 이 과거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뭐 이제 요즘에는 매일 먹거나 뭐 질려서 안 먹을 정도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돼지고기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이제 또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웃의 고기 볶는 냄새가 퍼져나가서 좋을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자주 먹지를 못하니까 옆집에서 이제 고기를 굽고 하면 냄새들이 퍼지니까 그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웃들한테 고가운 시선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웃의 평판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좋을 거 없다. 어머니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다?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고 돼지고기를 씹으면서 한입 고이던 그 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느끼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은 답이 1번인데 A만 보겠습니다. A가 뭡니까? 급히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이건 뭐였습니까? 연적을 가져다 주려고 한 거죠. 근데 화자 본인의 부귀영화 절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의 답은 3번인데 라를 보시면 라에서는 이제 그 오랑캐들이 군사들이 이제 다 어떤 그 공경에 처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바에서는 이렇게 이제 가을바람이 낙엽지듯 이런 비유적인 게 나왔지만 라에서는 어떤 이런 비유적인 것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면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묘사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받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이 3번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 리을은 맞는 표현이고 기억이 틀렸는데 수어지교라는 뜻을 이제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수어지교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물과 고기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수어지교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금난지교, 지교 이렇게 사귈 교자를 좀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친구를 뜻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어렴풋하게 짐작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은 답이 3번인데 이제 보시면은 신묘한 능력이 있는 게 박씨랑 박씨 아버지죠. 처사.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운명론적 사공간을 가진 것도 같은데 이제 이후 기억과 같이 되려면 기억과 리을 이렇게 갔어야 맞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창작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뭐 당대 통쾌함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지옥을 문학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민족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작가가 겪은 것도 아니겠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번은 답이 뭐 5번이겠죠. 연예견은 유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4는 돼지고기인데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1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2번이 킬러 문제인데 이제 밑줄 친 시야에서 4의 돼지고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이 시들을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데 외부 지문이 이제 등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배우지 않은 것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뒤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모의고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지문들이 상당히 거의 이제 90%가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 읽고 독해를 해서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항고나 미사고나 뭐 이제 우리 인근의 학교들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출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번에 이제 등장했던 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5번인데 백석이라는 시인은 이제 자신의 어떤 고향이나 이런 어떤 과거의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이 좋아했던 게 국수인데 이 국수에 대한 굉장히 묘사를 하면서 이 반가운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고기와 연관지어서 굉장히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등장한 시들은 사실 쉬운 시들은 아닙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겨울바다 이제 김남조
김산조 시인의 이제 겨울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바다가 상징하는 건 소멸과 죽음의 심상입니다. 이 겨울바다에 가보았더니 새들도 죽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냥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장서원의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에 이제 피는 꽃인데 이제 나무의 결실들입니다. 이제 결실들이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영도의 빈집은 이제 기영도 이 시 화자가 이제 사랑에 실패를 하고 이제 사랑이 대상을 잃고 굉장히 상실감에 빠졌는데 그 상실감에 빠진 화자가 이제 빈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나이덕의 뿌리에게라는 시는 이제 그 나이덕 시인이 생태주의 이런 시들을 좀 많이 쓰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에서는 자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뜻하고 흙은 이제 부모를 뜻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시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5번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 14번은 이제 어, 논외로 이제 출제한 문제인데, 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토론이 되려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 CCTV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답이 5번인데, 우리가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것이 뭐 TV, 뭐 라디오, 인터넷, 뭐 잡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언급한 것들이 참 옛날 매체들이다, 그죠? 그래서 뭐 유튜브든 뭐 이런 인스타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매체를 한 가지만 활용을 했다라는 게 토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토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나오는 이런 선지들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부터 17번은 이제 토론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문제 풀었으면 크게 힘들지 않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랑 어떤 것들이 쟁점이고 어떤 것들이 근거인지, 그리고 주장과 반론 차원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을 준비하려면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설정해 보는 것이 좋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토론 준비 과정,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설정해 보자 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 과정 두 번째는 이제 근거 마련하기.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입론과 반론을 준비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입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입자를 써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그 입론에 반대되는 입장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론과 반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 보고 어떻게 반박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측의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의 반론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여기에 재반박할 수 있게 이런 반박의 반박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는 이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논제를 두고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 첫 번째 정세현 학생 같은 경우는 동물원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그 논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근거로 들면서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고 있다, 그리고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면서 폐지해야 된다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쟁점 이에 대한 근거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주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동물원은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찬성 측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측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쟁점 1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가 첫 번째가 뭡니까? 야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진처럼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동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찬성 측에서 이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반대되는 근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두 번째가 동물원이 전혀 교육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 이 동물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 글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글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또한 다양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측의 근거 두 번째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15번 답은 가에서 반론을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뭘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보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지 준비한다. 이게 이제 답이겠다. 그죠? 자, 16번은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에 대해서 누구의 주장입니까? 반대측의 주장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라고 하는데 반대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문에 보면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지는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기억에 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단원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고쳐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어느 부분을 이제 고쳐 써야 될지 좀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어요. 자,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자,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를 한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지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부족해 쓰레기를 버리려면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그 주장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자 흥미를 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쓰레기통을 줄였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길거리에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다음과 같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자, 거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첫 번째인데, 자, 거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냐? 자, 쓰레기통이 많이 줄인 뒤로는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버릴 곳을 찾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화단이나 가로수 주변 정류장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어떤 그런 현재 실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졌다. 그래서 따라서 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한 뒤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잘 하도록 유지한다면이라고 했는데 여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건 유도한다면이라고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수를 늘리면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 이런 거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
이런 쓰레기통 수를 늘려서 재활용 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하면 이 폐기되는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글을 마무리 짓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리 환경 개선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근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썼는데 갑자기 이제 결론에서 이제 좀 아래 글들하고 살짝 어울리지 않는 그죠. 이제 친환경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부의 글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려면 이제 지역 주민이 모두 거리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통 설치 이후에도 어떤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더욱 깨끗하고 이런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18번을 보면 이제 그 1번부터 2번, 4번, 5번은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3번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쳐 쓰기 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제 6개 단계에 걸쳐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계획하기, 근거 구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평가하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선지 3번 같은 경우는 고쳐 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9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죠. 그래서 서로는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여기에서 근거들을 먼저 들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본론에서 할 이야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다 타당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등장했던 지문과 그리고 이제 여기 보기 내용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그 쓰레기 분리 배출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읽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윗글을 쓰기 위해서 다음을 활용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을 활용할 때 그래서 니은을 활용한다라고 할 때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분리 배출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니은의 내용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니은을 활용할 때 맞지가 않는 거죠. 니은이 이제 분리 배출을 할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제적 이득이 어떻게 증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의 내용과 결부되지가 않아서 틀렸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윗글을 쓰기 위해서 다음을 활용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 이익을 쓴 거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뭐 이렇게 좀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 자, 21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인데 그래서 다의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가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본 구의 사례를 더 두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인데 고쳐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파괴와의 연관성 이제 다의 어떤 주된 내용은 경제적 이익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부터 25번은 이상국 시인의 봄나무입니다. 1단원 교과서에 수록된 시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작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자,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유법 중에서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정적인 표현으로 나무의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그죠? 자,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끈질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상처를 입은 곳, 그리고 얻어맞았던 곳, 이게 나무의 몸이 아픈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잎이 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간지러웠다, 근지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근지러웠다는 이제 어, 맞춤법상으로는 틀린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촉각적 이미지로 나무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몸이 아팠다가 이제 일행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서 사행에서 이제 구체화해서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은 의인화된 대상으로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나무에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힘들게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가면 굉장히 나무가 힘들 텐데 또 시련을 견뎌야 돼요. 살을 내는 바람 그리고 외로움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 나무가 참고 견디는 인고의 자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들을 이제 접하면서 읽어보면 사실 이제 어, 이 시들이 단순히 이제 자연 현상들을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 현상을 소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에서의 어떤 깨달음,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도 사실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시련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그 시련이 끝나면 어 뭐가 옵니까? 고진감래라고 해서 달콤함이 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을 견디면 봄나무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상국 시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고 뭐가 온다?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면 봄이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자. 이러면서 시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에게 어떤 기운을 북돋아준 그 말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법으로 의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래서 헐었다라는 것이죠.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우리가 헌데라고 하는데 자, 그런 곳이 어떻게 됐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파리는 이런 어떤 시련과 바람과 외로움들을 견디고 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그런 것들을 극복해낸 이후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적으로 이제 숭고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은 나무의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나무를 의인화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내는 모습에서 우리가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23번 보면 답은 4번이죠. 나무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나무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를 원망했다. 원망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넘겨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굉장히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담백하게 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과도하게 감정이입해서 읽게 되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빗방울들은 나무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줬다. 그렇지가 않죠. 3번은 후각적 심성이 나와 있는데 후각적 심성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5번, 어, 물이 나가기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나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답이 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24번에서 1, 2, 4, 5번은 실현을 뜻하는 시어로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이파리, 그 결실을 맺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파리로 봐야 되고요. 25번은 답이 2번이죠. 그래서 다른 1, 3, 4,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련과 어떤 고통들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5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체험과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1차 지필고사는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시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미진한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제 2차 지필고사가 곧 있으니까 이 2차 지필고사도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해설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